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어떻게 시험은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국가직 7급 시험이 9월 26일에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국가직 7급 기출 해설, 요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어, 난이도는 작년 국가직에 비해서 좀 어려웠다. 어려웠고 앞에 이제 강론 문제가 많이 산재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되게 힘들으셨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렇지만 제가 항상 또 이제 7급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강론 꼭 들으셔야 된다. 제가 항상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잖아요. 총론을 하시고 그리고 강론도 이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7급 시험, 네, 행정법, 그러니까 총론하고 강론 다 들어가는 시험도 7급 있죠? 네, 그거는 이제 다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군무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강론 같은 경우는 총론을 베이스로 깔고선 이제 공부를 더 조금 깊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 또 이제 강론을 공부를 해야 되냐, 그것도 이제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총론, 그러니까 총론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서를 2, 3회독 할 때, 그때 이제 강론을 시작하시면 되세요. 기본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않은 상태에서 강론을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심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실 거예요. 다른 과목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심화 강의 때부터 이제 조금씩 들으시면은 괜찮다. 이제 여러분들은 빨리 이제 강의 듣고서 혼자 복습하시고 싶잖아요. 그런데 강론하고 총론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총론을 일단은 건너뛰실 수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총론을 일단 먼저 하시고 그리고 강론을 보시는 것이 겹치는 부분을 조금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강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총론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총론을 조금 공부를 한 다음에 강론 공부를 하시면은 그래도 내가 이제 강론을 할 때 총론에서 배웠던 거네, 진짜 배웠던 거네, 겹치네, 진짜 겹치네, 이런 것도 확인하면서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심적인 부담은 좀 덜으실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심적인 부담이 크다는 게 이게 정말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총론하고 강론을 한꺼번에 같이 처음부터 한다.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총론을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그죠? 기본서 1회독은 하신 다음에 이제 강론을 공부하시면은 되세요. 그래서 국가직 7급 시험이 앞에 강론이, 요것도 이제 강론이거든요. 강론, 그리고 지방자치법, 그리고 뭐 공물법 앞에 무슨 다 산재 있더라고요. 뒤에 부분은 없는데. 그래서 뒤에 부분, 그리고 토지보상법, 손실보상 있죠. 손실보상이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강론 부분인데 우리가 총론 때 제가 조금 기본 강의를 할 때, 총론 기본 강의를 할 때 좀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강론 강의를 할 때는 그 부분을 조금 뛰어넘거든요. 다 뛰어넘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조금 지엽적인 부분들 별로 없어요. 제가 총론 기본 강의 할 때 되게 자세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토지보상법이 두 문제가 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잘 이제 복습을 해 두셔야지 다음 시험에, 그죠? 뭐 지방직 남았잖아요. 지방직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공무원법에서 또 나오고 지방자치법에서도 나오고 이번에는 이제 조직법은 잘 안 나왔어요. 국가행정 조직법. 조직법은 잘 안 나왔네. 그러면 지방직 시험에는 좀 나올 수도 있겠네. 이렇게 좀 예측을 하셔가지고 좀 대비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내년부터 25문제잖아요. 우리가 7급 시험 25문제로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이제 어렵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전조 증상이에요. 전조 증상.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시험 점수가 좀 안 좋다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내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갈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지시해 주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단단하게 드시고, 요게 25문제가 늘어난다는 것은 지엽적인 부분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서 같은 거 보실 때, 판례 보실 때 조금 이제 좀 정성을 좀 들여서 보시면은 그래도 나중에 후회하는 게 좀 덜 하실 것 같아요. 찍더라도, 그죠? 찍더라도 1%의 가능성이 높은 걸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판례의 법리, 그런 것들을 좀 감을 익히셔야 돼요. 그러면은 비슷한 판례를 조금 많이 봐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5문제가 늘어난다는 것은 요거대로 이제 갈
거가 이제 이제 예측이 된다. 난이도는 요 정도로 가고 그리고 문제가 좀 늘어날 것 같아요. 많이 어려워지지는 않고 이거보다 더 막 사례 문제 막 이상하게 나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보면서 요런 거 이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보시면서 방향성 잘 이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기를 바래요. 저도 이제 학원에서 모의고사 같은 거 낼 때 앞에 강론 문제 다 깔거든요. 왜냐면은 좀 뭔가 이제 그 긴장을 해야 되니까 그죠? 앞에 아는 문제만 쭉 나와버리면 나중에 또 이제 뭐 시간이 또 부족해가지고 또 막 그럴 수가 있거든. 뒤에 어려운 문제가 나와버리면 그래서 앞에 그냥 저는 그냥 어려운 문제 쫙 깔아놓고 뒤에는 그냥 좀 쉽게 빨리빨리 푸시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나왔네요. 이제 한번 보시면요. 1번 문제. 공무원법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그죠? 문장이 길어졌죠? 지금 여기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그죠? 요것이 죠? 어떤 뭐 뇌물죄로서 처벌을 할 만한 사안인지 이게 수사가 이제 진행이 돼서 기소가 될 사안인지 그런 것들 얘가 진짜 뇌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죠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해서 이 징계권자는 판단할 재량이 있죠. 재량이 있다. 징계라는 것은 이제 본질이 재량행위잖아요. 징계 요구를 할지 안 할지 그런 것도 재량이에요. 그렇지만 아래쪽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해요. 아주 명백해. 이거 빼박이야. 그죠? 그리고 이거는 막 수사되고 이제 기소도 되고 막 난리 나고 있어. 그럴 때 이제 명백하다. 그죠? 형사 처벌을 받아야지 명백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죠. 어떤 우리 공무원이라는 것은 뭔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봤을 때 저 공무원 집단은 무엇일까 이렇게 뭐 신뢰를 실추할 만한 일을 하면 안 돼요. 그죠? 형사처벌을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이 봤을 때 저 조직은 무엇일까 이렇게 뭐 신뢰를 실추시킬 만한 어떤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명백하다.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징계권자는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다. 그래서 재량도 있고 의무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 포인트는 뭐다? 명백하다. 그죠? 그래서 원칙은 재량이지만 아주 명백하다. 이것은 이제 이거는 공무원으로서의 도저히 이제 직무 수행을 해나가기에는 부적합하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면 어디 간다? 이제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제가 강론할 때 이것도 제가 이제 판례하면서 또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맞는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2번 보시면은 공무원법상 정년은 공무원의 정년퇴직 시 구비서류로 요구되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실제 생년월일이 아니라 임용 신청 당시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된다. 여기서 그럼 이게 두 가지가 이제 대치되는 거죠. 그래서 퇴직 시 제출된 거냐, 정년퇴직 시 제출하는 서류에 근거해가지고 나이를 산정하냐, 생년월일을. 아니면은 임용 신청 당시 작성되는 그 자료에 기초해가지고 생년월일, 정년을 산정하냐. 어떤 걸까? 처음 거예요. 정년퇴직 시 제출해야 되는 구비서류가 가족관계 증명서예요. 가족관계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가 있거든. 그럼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게 정년인지 아닌지 그걸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년 산정의 기준 뭐다? 정년퇴직 시 제출하는 서류다. 그래서 임용신청 당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이거 틀린 거죠. 실제 생년월일 여기에서 퇴직 시 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요 여러분 이게 그 어떤 판례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처음 보시는 것 같잖아요. 안 배웠던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저 신의 측에서 총론 부분 있죠. 그 행정법 총론에서 신의 측에서 정년 1년 3개월 앞두고 호적상 출생 연월일을 정정하고 그 정정한 기재에 기초해가지고 정정한 그 생년월일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죠? 정년 연장을 요구한다.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이게 신의 측에 반하느냐 그거에 대한 판례예요. 36년 동안 계속해서 공무원 생활을 해왔는데 나중에 이제 정년퇴직 시 제출된 서류에 기초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년 연장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청에서는 어떻게 했다? 임용신청 당시 네가 제출한 거는 이래가지고 인사기록 카드에 이렇게 기재를 해놔가지고 너는 정년이다 퇴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은 뭐다?
정년 퇴직 시 제출된 서류에 기초해서 정년을 산정해야 된다. 그렇게 봤어요, 우리 판례가. 그래서 1년 3개월 앞두고 정년 퇴직 1년 3개월 앞두고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신인치기 반하지 않는다. 그렇게 봤죠. 그 판례야, 이게. 그 판례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심화 강의를 하고 있는데 심화 강의 때도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인치기 반하지 않는 이유가 그죠? 여기서 이거 인사기록 카드가 기재되잖아요. 근데 인사기록 카드 그죠? 인사기록 카드 변경 기간이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걸 고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년퇴직 시 제출되는 구비 서류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거 생년월일 고칠 수 있고 정년퇴직 시 제출하는 서류 이거다. 이거 가족관계 증명서.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임용 당시 제출한 서류에 기초해가지고 요것을 판단하는 거. 요것이 요 사람이 이거 정년 연장을 요구한 사람이 어떤 신의를 공유했느냐. 나는 임용 신청 당시 기재된 생년월일 기초로 정년을 나는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행정청한테 신의를 부여한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사기록 카드 이 생년월일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행정청 입장에서는 그걸 믿어? 신의를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신의를 갖고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년 연장을 요구한 사람이 신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신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청이 어떤 신뢰 대상이라고 주장할 만한 그 어떤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용 신청 당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이건 행정청의 그런 어떤 뭐 사무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일 수는 있지만 일단은 정년 퇴직 시 제출한 서류는 이거고 이거에 대해서 생년월일을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그 내용들을 변경할 수 있는 언제까지 변경해라 이런 기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국민이 신의를 부여한 게 없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정년퇴직 시 제출된 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손을 들어준 판례예요. 그래서 정년퇴직이 1년 3개월 앞두고선 정년연장 요구한 거 그 사건이다. 신인치기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요게 조금 우리가 이제 판례 공부를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가서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좀 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심화 강의를 할 때도 그렇게 조금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리고 해요. 이렇게 이제 25문제로 늘어나게 되면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뭐 너무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다 일일이 다 모든 지문을 다 확실하게 알고선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좀 상대적으로 풀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좀 이제 공부를 해두시면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3번.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 지급을 구하려면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그 보수의 지급 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있으면 족하다. 아니에요. 족하지 않아요. 보수 지급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명문의 규정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여기서 예산의 계상이 돼야 돼. 예산의 계상이 돼야지만 보수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것도 제가 강론에서 공무원법에서 예산의 계상이 돼야 된다. 이것도 이제 판례를 제가 설명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계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다. 그래서 공무원의 권리, 보수지급 청구권이 있죠. 그래서 공무원한테 실질이 보수인 걸 주기 위해서, 즉 보수를 주기 위해서는 국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야지 줄 수가 있다. 요거를 좀 참고해 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4번. 국가 공무원이 금고 이상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경과로 형 선고와 효력을 잃게 되었다. 그럼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은 소멸한다. 아니죠. 이미 발생한 정과는 삭제되지 않아요. 여기서 어떻게 한다? 집행유예 선고받았죠. 그럼 당연퇴직이지. 그죠? 결격사유자다. 그래서 집행유예 당연퇴직 됐다. 그것은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은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져요. 실효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왕에 받았던 어떤 집행유예 그 전과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로 인한 당연퇴직 효과도 소급해서 소멸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대로 공무원 관계를 이제 소멸된 상태로 이제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거죠. 공무원이 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당연퇴직 효력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왕의 효과 소멸하지 않는다. 그걸 알아두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다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2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것도 이제 우리가 경찰과 관련해가지고 강론에서 배우는 부분들이 나오죠. 옳지 않은 거 1번 질문.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신검문 할 때 임의동행 요구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상대방이 거절할 수도 있고요.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그쵸? 퇴거할 자유도 있다. 그래서 그 경찰관서에 임의동행해서 갔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언제든지 퇴거할 자유가 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임의동행은 오로지 자발적 의사에 의한 동행이었다. 그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사실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임의동행이 적법해지는 거고, 이렇게 어떤 뭐 이제 퇴거를 막았다. 6시간 동안 구금을 해놨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의동행이라는 것은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이 된다. 오로지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이 돼야 돼. 그래야지 임의동행이 적법해진다. 그래서 임의동행은 영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동행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체포구속 영장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거 없이 이것은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당사자가 내가 싫다 그러면은 이것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 또는 수사되기 전, 그러니까 수사 전, 그죠? 수사 전 단계에서 이렇게 임의동행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이제 대처할 수 있느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를 본 거다. 불신검문에서 배웠어요. 그다음에 2번. 불신검문을 하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를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었대. 충분히 알고 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신분증 제시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원래는 불신검문할 때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법한 불신검문이 되죠.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어쩐죠? 이게 범죄 의심이 있으면 수사를 하긴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불신검문 단계에서 초동 수사 단계에서 이렇게 좀 이제 수사의 어떤 이제 자율성을 좀 확보시키기 위해서 우리 판례가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러면 신분증 제시하지 않아도 이것은 불신검문은 위협하지 않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여기서 위협한 게 아니다. 끝까지 봐야 돼요. 위협한 게 아니다. 보시고. 3번. 경찰관이 불신검문하기 위해서는 불신검문 대상자에게 반드시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그죠? 이것은 이게 수사는 아니야. 그죠? 여기서 이제 체포구속은 이제 이거 강제 수사거든요. 그죠? 강제 수사를 할 때는 이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보여야 되죠. 근데 불신검문이라는 것은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서도 불신검문을 해요. 혐의가 확정되지 않아도, 확실하지 않아도 이제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서, 그죠? 뭔가 이제 범죄를 하려고 하고 있는 자, 범죄를 행하려 하고 있는 자, 그런 자한테도 불신검문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죠? 이미 혐의가 있는 상태에서의 강제수사인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는 요구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맞는 거고. 그래서 경찰관한테는 어떤 수사권이라든지 초동수사와 관련해서 어떤 자율권의 범위가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4번. 경찰관의 보호조치 발동에 관해서는 재량이 인정된다. 그렇죠? 아주 넓은 재량이 인정이 돼요. 근데 이제 뒤에 술에 취해서 응급구호가 필요한 자를 가족에게 인계할 수 있음에도 특별한 사정 없이 경찰관에 보호조치한다. 그죠? 지금 요것은 이제 보호조치와 관련된 거죠. 술 취한 만취자 보호조치. 우리가 총론에서는 이것을 우리 즉시강제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배웠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는 강론에서 이제 요게 조문하고 판례와 관련해서 이제 나온 거죠. 이제 여기서 응급구호가 필요한 자를 이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포인트, 가족에게 인계할 수 있대. 즉시강제는 보충적 수단이어야 되죠. 가족한테 인계할 수 있으면 인계를 해야 돼요. 아니면은 계속해서 데리고 있어야 돼요. 인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때 이제 가족에게 인계할 수 있음에도 보호조치하는 거, 이것은 위협하다, 위협이라 할 수 없다. 그럼 틀린 거죠.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래서 요것은 이제 정답이 그렇죠. 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3번. 계속 이제 강론이 나오는 거죠. 지방자치법 옳은 것은 1번 지문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은 그 처분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위협성이 인정된다. 이게 재정 손실만 있다고 위협성이 인정될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 처분이라는 것은 뭐다?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 위법한 재무회계, 위법해야 되죠. 그래서 법을 위반해야 돼요. 모든 법규범을 위반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법규범을 위반해야지 위협한 것이지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위협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사실만으로 위협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판례인데 좀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2번.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임 사무 집행에 관한 권한이 존부 범위에 관한 권한 분쟁을 이유로 기관임 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당사 자격이 없다. 지금 이것은 사실은 이제 헌법 문제예요. 헌법 문제.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 그래서 이 권한쟁의 심판 제기할 이제 당사 자격이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잖아요. 지방자치단체는 당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당사 능력은 있지.
우리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 능력자가 누구죠? 국가기관 사무관, 국가기관과 국가기관과 지자체 사무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국가기관 사무관과 관련해가지고 그것도 다 좀 예시로 보잖아요.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 사무관 이렇게 돼 있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체로 당사 능력이 있어요. 당사 능력이 있지만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당사 적격을 물어보고 있지. 당사 적격이죠. 당사 능력이 아니라 당사 적격. 지금 여기서는 당사자 적격이라는 것은 당사 능력이 있다는 걸 전제로 적격을 논하는 거죠. 당사 능력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그렇지만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 당사 적격이 있는 건 아니죠. 당사 능력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다? 헌법이나 법률,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권한,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권한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어야 돼요. 그죠? 침해당할 우려가 있어야 돼. 침해 우려가 있어야 돼. 자기의 권한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야지 권한쟁의 심판에서 당사 적격이 인정이 되는 거지. 아무나 인정되는 게 아니죠. 그럼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잖아.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뭘 다퉈요? 기관임 사무를 다투죠. 기관임 사무는 단체장한테 위임된 국가사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사무 처리 권한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없어? 지방자치단체 사무 처리 권한이 침해될 우려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국가사무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사무를 다툴 뭐가 없다? 당사적격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요 자체는 이제 당사 능력은 있지만 당사 능력자라 하더라도 뭐다? 헌법이나 법률이 부여하는 권한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어야 돼. 침해당할 우려가, 자기의 권한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처리하잖아요.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 국가사무에 대해서 다툴 이익이 없다는 거지. 당사 적격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 지방자치단체 사무 처리 권한이 침해될 우려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다툴 이익이 없다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독자적인 권한으로 지방의회에 조례안 의결에 대해 제의 요구를 한 경우 지방의회가 재의결하기 전이라도 교육감은 그 제의 요구를 처리할 수가 없다. 처리할 수 있어요. 재의결하기 전까지는 이제 처리할 수가 있다. 지금 이것은 제의 요구할 수 있다. 그건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방자치법에서 제의 요구 그리고 제의 요구를 요청할 권한도 있다. 이런 것도 했었잖아. 그죠? 지금 요것은 이제 독자적인 권한으로 제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단체장이 지방의회가 어떤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단체장이 공포를 해야 되잖아.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럼 제의 요구를 할 수가 있죠. 독자적인 권한으로 제의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 수 있지? 재의결할 때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재의결이 된 상태는 어떻게 돼? 전과 같은 재의결을 하게 되면은 그 조례가 확정이 돼요. 조례가 확정된다는 것은 단체장이 원하지 않아도 조례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야. 조례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면 계속해서 원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돼? 조례안 재의결 무효행소송 제기하면 되는 거지. 기간송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이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확정이 된다. 전과 같은 재의결을 하면은. 그래서 이 재의결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제의 요구를 철회할 권한도 있는 거지. 제의 요구를 철회하면은 제의 안 해도 재의결 안 해도 되잖아. 그러면 조례가 그대로 이제 확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공포를 하면은, 그죠? 단체장이 제의 요구를 철회하고 공포를 하면은 이게 확정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건부, 조건부의 정직인 권한이다. 이렇게 봐요. 제의 요구 권한이라는 것은. 그래서 언제까지 제의 요구를 철회를 언제까지 재의결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철회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렸다. 이건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어차피 제의 요구를 해서 전과 같은 재의결을 하게 되면 단체장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조례는 효력이 발생해요. 공포를 한다고. 언제 누가 할까? 단체장이 하기 싫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의 요구를 했다가 철회하는 권한은 당연히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판례가 이걸 해석상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것은요, 어떤 사실관계였냐면은 교육감이 제의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제의 요구를 철회했어. 그리고 나서 교육부 장관이 제의 요구를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야, 너 왜 철회해? 너 공포해? 너 취사하다. 이랬던 거지. 그죠? 철회하지 말고 그 제의 요구를 했었어야지. 왜? 내가 제의 요구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너 어떻게 제의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니? 이렇게 해서 다툰 거지. 그렇지만 그 교육부 장관이 제의 요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교육감이 제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이것은 중복 행사가 가능한 중복 행사가 가능한 별개의 권한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 제의 요구를 요청했다.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단체장은 독자적인 권한으로 뭐 해서 제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의 요구를 했다가, 그죠? 제의 요구를 철회했다.
그러면은 이거 제2요구 철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교육부 장관이 제2요구를 요청했다. 그것은 사실 언제 있었던 거다? 제2요구 철회하고 나서 있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이제 재의결하기 전에 뭐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2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요걸 좀 정리를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4번.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가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 국가기관 지위에서 처분을 했다. 지금 여기서 또 이제 권한쟁의 심판 당사가 될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권한쟁의가 또 나오죠. 그래서 2번하고 4번이 이제 권한쟁의 세트로 이제 내고 싶어서 두 문제를 세트로 냈네요. 지금 여기서는 아까는 지방자치단체였죠. 당사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 당사 적격이 없다 그랬지.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단체장은 끝에 당사가 될 수 없다. 이 당사 능력을 물어보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게 맞을 것 같으니까 당사 능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체장이 어떻게 당사 능력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라고 돼 있잖아. 그렇죠. 그 헌법재판소법 62조 1항 거기 62조에서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들을 규정하고 있죠. 국가기관 사무관 그리고 뭐 지자체 이렇게 있잖아. 거기 단체장은 없어요. 단체장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딱 그냥 봤을 때는 당사 능력이 없어 보이잖아. 그렇지만 우리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한쟁의 가능하죠. 그 국가기관 상호간 거기서 국회, 정부, 그죠? 뭐 법원, 중선이 막 이렇게 써 있잖아. 조문에. 그죠? 그럼 거기서 정부라는 것이 정부가 이걸 예시 규정으로 볼까요? 열거 규정으로 볼까요? 우리 판례는 그 예시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이 국가 사무를 처리하면은 그거 뭐냐? 국가기관 지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기관이야, 얘가. 그러니까 62조 1항 1호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 사용관의 권한쟁의 그거 가능한 거야. 그죠? 국가기관이라고 얘가.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기관임 사무를 처리하잖아요. 국가기관 지위에서 처분을 했다. 기관임 사무를 처리하죠? 그럴 때는 국가가 위임했으니까 기관임. 그죠? 이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의 지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인 거야. 그러니까 국가기관 당사 능력 있잖아. 그 1호에 있잖아. 1호 국가기관. 그죠? 그러니까 그 국가기관 그걸 갖다 예시로 본다고. 그래서 당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다. 지자체가 아니죠. 지자체 그 자체가 아니라 단체장이에요. 단체장은 국가 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한은 당사 능력이 없어요. 근데 국가 사무 처리하잖아. 그러면 이건 국가기관이야. 국가기관 그거 써 있잖아. 1호에. 그러면 거기에 해당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죠? 당사 능력이 인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2번하고 4번이 당사 능력과 당사 적격을 너네들을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는 이제 국가 사무 다툴 수 없죠. 권한 침해 우려가 없잖아. 당사 적격이 없죠. 그렇지만 이제 단체장 같은 경우는 당사 능력은 있죠. 국가 사무를 처리할 때는 국가기관 지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때는 이제 뭐가 가능하다? 권한쟁의가 가능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당사 적격도 있어야지. 그리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당사 능력을 물어봤으니까 이제 그거를 정리하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이제 4번 공물법이죠. 1번 지문. 관제당국이 행정청이 사고로 행정재산을 사인의 재산과 교환했다. 이게 여러분 행정재산을 사인재산과 교환할 수 있어요? 행정재산은 매각 교환 이런 거 안 돼요. 근데 지금 착오로 했다 그랬지? 착오로? 그러니까 잘못한 거지. 잘못한 거다. 그러면은 이런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재산에 대한 적반 공용폐지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없다는 거지. 있다고 볼 수 없다. 지금 여기서 이 공용폐지가 되면 일반 재산이 돼서 시효취득이 가능해질 수가 있죠. 해질 수가 있지. 근데 지금 여기서 공용폐지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착오로 교환했잖아. 착오로 교환했다. 착오로 매각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적법한 공용폐지야? 아니죠. 적법한 공용폐지가 아니다. 그래서 맞는 거죠. 공용이 폐지되려면요. 적법한 공용폐지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죠? 적법한 공용폐지 의사표시. 적법해야 된다는 거지. 공용폐지 의사표시가. 근데 여기서는 착오로 했잖아. 그러니까 적법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공용폐지가 안 되지. 그러니까 행정재산인 거예요. 일반 재산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시효취득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2번.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공유재산이 취득시효 기간 동안 계속해서 시효취득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 재산이어야 된다. 그렇죠? 일반 재산이어야지만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되잖아. 시효취득 기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취득 시효 기간 동안 5년이면 5년, 10년이 10년, 그죠? 10년, 10년, 20년 동안 어떻게 한다? 일반 재산이에요. 일반 재산. 그래서 맞는 거죠. 맞는 거다. 그다음에 3번.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국유재산에 대해서 저명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국유재산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국유재산을 사용하기만 하면 사용료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 이제 사용하자 우리. 그죠? 그게 아니지. 이제 권한이 있어야지 사용료를 부과하지. 거기 국유재산을 점유할 권한이 있어야지 사용료를 부과하는 거죠. 이게 사용할 권한이 없다. 그럼 변상금을 부과해야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받지 않았잖아. 그죠?
점용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 행정재산, 점용 사용 이런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그 자한테 뭐 할 수 없어요? 점용료, 사용료 이런 거 부과할 수가 없는 거지. 그죠? 이런 거를 허가받지 않고 그냥 점유한다. 그럼 걔한테는 뭐다? 20%를 더 부과해야 돼. 변상금을 부과해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점용 사용 허가 받지 않았다. 그러면 이 사용료를 부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용료가 아니라 변상금을 부과해야지. 그죠? 그다음에 4번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는 자에 대해서 도로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변상금 부과 권한이 소유권에 기초한 것이냐 관리권에 기초한 것이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변상금을 부과하는 권한은 어디에 기초한 거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국공유재산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권자의 지위에서 무단 점유자한테 변상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국공유재산을 소유하는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사유공물이라 하더라도, 그죠? 사유공물 아시죠? 사유공물이라 하더라도 변상금을 부과할 수가 있는 거지. 관리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거다. 소유권에 기해서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변상금은 관리권에 기해서 부과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변상금 부과는 공무상의 권한이다. 부당이득 반환 관계. 그것은 이제 사법상의 어떤 권리다. 그래가지고 변상금 부과 징수권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이거 다 행사할 수 있다. 병존할 수 있다. 그거 우리 했었잖아. 그래서 이것은 관리권자의 지위에서 하는 거예요. 부당이득은 소유권자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거고 이게 병존할 수 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된다. 그다음에 5번 조세행정 그리고 불복수단 옳지 않은 거. 1번 질문. 국세환급. 뭐다? 국세환급은 부당이득이죠? 민사야, 민사. 그래서 이건 민사소송, 취소송 제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법에서 그 반환을 해야 될 범위와 반환의 존부 이런 것들이 다 명확히 확정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부 의사표시 자체가 어떤 상대방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어떤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에요. 법에 의해서 당연히 반환 금액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취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처분성이 없어요. 이거는 사법 관계로 가서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이제 다툴 수가 있는 거죠. 민사다, 민사소송. 그다음에 2번 신고납세 방식 조세. 이것은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 신고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납세 의무가 언제 확정되냐? 신고납세 방식은 신고했을 때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가납세 방식은 부과했을 때 확정이 되는 거고,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된다. 이거는 이제 총론 강론을 떠나서 이제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우리가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 총론에서는 그런 걸 배웠잖아요. 신고납세 방식 조세에 있어서 신고 의무 불이행 시 받게 되는 불이익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의회 요구 사항이다. 그런 거 했었죠. 그런 거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 그리고 과세 표준과 관련해서 과세 표준 처분성 없다 그랬죠. 그래서 조세부가 처분 그런 거 자체가 이제 처분성이 있는 것이고 과세 표준 같은 거는 이제 이것은 준비행위 불가다. 그런 것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3번 조세를 부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조세를 감면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아니에요. 조세를 부과할 때도 그렇고 감면할 때도 다 법적 근거가 필요해요. 이건 여러분들 헌법 공부하실 때 다 하셨을 거예요. 헌법에서 이거 이거 하는데 그래서 헌법에서 이제 하실 텐데 감면할 때도 법적 근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틀렸다. 왜냐하면은 조세라는 것은 그죠? 이것은 전가 관계가 있어요. 납세 의무자 상호 간에 전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한 특정인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렇게 조세 감면을 해줬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내야 될 어떤 조세 부담이 다른 납세자한테 전가가 된다고. 다른 납세자한테 생기게 돼요. 그죠? 그래서 얘를 면제해주면 얘는 내야 된다고. 그 전가 관계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세를 감면할 때도 역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A를 면제해주면은 쟤가 더 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납세 의무 간에는 전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4번.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사유 옳다고 인정해서 과세처분을 직권 취소했다. 그럼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해서 종전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총론에서도 했었죠. 그래서 이게 이의신청 절차에서 직권 취소됐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듯한 우리 판례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번복해서 종전처분 되풀이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맞다. 그죠? 이의신청 절차에서 직권 취소. 요거는 이제 불가변력. 그죠? 이걸 바꿀 수 없는 힘 있죠?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자기가 스스로 한 행위를 더 이상 못 바꾸는 거. 그런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듯한 일에 판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보시면은 된다. 불가변력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이제 질문을 좀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효력이 아니에요.
행정행위 내부에 내재된 효력이긴 하지만 행정행위 내부에 행정행위 그 자체에 내재된 효력이긴 해요. 그렇지만 모든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게 아니고 준사업적 행위 또는 강학상 확인 여기에 인정되는 거다. 근데 우리 판례가 이렇게 이의 신청 절차에서 직권 취소 된 요 사안에서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듯한 판시를 한 적이 있다. 그래서 이제 불가변력이 발생하냐 안 하냐 이런 것은 개별 법률을 봐야 돼요. 개별 법률에서 이제 여기서 뭐 기속력을 준다든지, 그죠? 이런 이의 신청 절차 결과에 기속력을 준다. 행정청 스스로가 기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조문이 있으면은 이게 불가변력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그렇게 본 거죠. 개별법에서 어느 정도의 기속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한번 결정했죠. 직권 취소했다. 번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6번. 자동차 운전면허, 운송사업 면허 옳지 않은 거 1번 질문.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성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후에 운전행위를 무면허 운전이라 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총론이죠. 총론 부분. 그쵸? 여기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 뭐다? 이것은 소급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취소처분이 없었던 것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취소처분 이후에 운전행위 이거는 뭐다?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 유면허 운전이죠. 그래서 무면허 운전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맞는 거고. 그다음에 2번.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영장도 없이 체열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 조사 자체 체열 조사가 이거 적법한 거예요? 위법한 거예요? 위법하죠? 지금 여기서 체열 피를 뽑는 거잖아. 그죠? 그래 이럴 때는 뭐다? 이럴 때는 이제 강제 수사에서 필요한 어떤 영장 같은 걸 받아야 돼. 당사가 동의를 하면은 괜찮아. 근데 동의도 없었어. 동의가 없었다. 그러면 뭐다? 영장을 받아야 돼. 그 영장도 없었어. 그러면 이 조사 자체, 체열 조사 자체, 이 자체가 뭐야? 위법한 행정조사야. 위법한 조사죠? 그 위법한 조사를 근거로 한 처분, 뭐다? 이것은 당연히 위법하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적극서리 입장인데 행정조사에서 했었죠?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처분은 역시 위법하죠? 그렇기 때문에 위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다음에 3번.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가 있은 후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 면허 취소 사유를 들어서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가 있다. 이거보다 제지 사유의 승계잖아. 그래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이것도 양도양수 할 때 인가를 받죠. 특허 처분 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운송사업을 이전하게 되면은 운송사업 면허도 같이 따라서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서 뭐다? 인가를 받아야 돼. 근데 여기서는 뭘 물어보고 있어요? 인가 전이야, 그죠? 양도양수 인가 전, 양도양수 이전이죠. 그러니까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이 어떤 제재 사유가 있다는 거지. 이것도 역시 어떻게 된다? 양수인한테 승계되기 때문에 지위가 승계되니까 이 사유도 승계돼요. 그래서 양수인에게 응분의 제주를 취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와 관련해서도 우리 판례가 대물적 영업 양도의 법리를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총론에서도 다 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대물적 영업 양도의 법리, 제재 사유의 승계, 제재 효과의 승계, 명문의 규정이 있든 없든 다 인정이 된다.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세요. 됐고 그다음에 4번.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이익형량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취소 상대방이 있게 될 불이익보다 사익보다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강조되어야 되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했잖아. 그럼 운전면허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운전면허 취소,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라고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사익적 측면을 더 우선시해야 되겠어요? 공익적 측면을 더 우선시해야 되겠어요? 지금 음주운전이야. 음주운전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야? 일반 예방적 측면.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경고를 하는 거지. 술 먹고 운전하지 마. 이게 사회적으로 사회 일반인한테 경고를 해가지고 예방 효과를 주는 거죠. 그런 공익적 측면이 더 강조돼야 되는 게 음주운전 면허 취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익과 사익의 이익 형량을 할 때 뭐다 공익에 조금 치우쳐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게 우리 판례죠. 그래서 공익상의 측면이 더 강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그럼 틀렸다. 이것도 제가 이제 기본서 할 때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린다. 총론 부분 할 때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총각론이 다 섞여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7번 토지보상법 옳지 않은 거. 1번 질문.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에 대해서 사용 재개를 한다. 그죠? 수용 재개를 할 수 있죠. 사용 재개를 하는 경우 사용할 토지의 위치, 면적, 권리자, 손실배상의 사용 개시일 그리고 사용 방법, 사용 기간도 구체적으로 재개를 해서 특정해야 된다. 이런 거 특정해야지 나중에 어떤 다툼이 또 안 생기지. 재결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재결로서 제한되는 권리에 대해서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그걸 또 이제 원활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재결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후발적으로 발생한
나중에 후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특정해야 된다 맞는 거고요. 이거 일반적인 내용. 이런 질문을 보시면서 이게 뭘까? 내가 이거 정말 어렵다 이러면 안 돼. 재결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되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용 개시일, 우리가 수용할 때 수용 개시일 막 이렇게 30일 있다 하고 막 그런 거 했었잖아. 그죠? 그리고 그 위치와 면적 이런 걸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야지 나중에 어떻게 된다? 다툼이 생겨도 그죠? 요거로 이제 조금 이제 증거 제출해가지고 좀 원활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다툼 방지 차원에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우리 판례고. 그다음에 2번. 사업 인정 기간은 어떠한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 능력이 없다. 그러면 사업 인정을 거부할 수가 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사업 인정이라는 거에 요건을 물어보고 있어요. 사업 시행자가 이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지 걔한테 보상금을 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사업 인정이 하나의 요건이에요.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럼 사업 인정을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업 인정 후라 하더라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어떤 재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도 이제 사업 인정 후에 이런 사정이 발생했다.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 능력이 없어졌다. 그러면은 수용 재결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 그죠? 의사 능력 요것도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3번 협의취득은 사업상 매매계약이죠.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이제 여기서 협의 성립의 확인을 했대. 그죠? 우리가 이제 협의 취득이 되면은, 그죠? 등기를 이전해가면 이제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업시행자가 등기 이전해 오면은 그거는 사업상 매매계약이다. 그랬는데, 이때 사업시행자가 뭐 할 수 있냐면요.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협의 성립의 확인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가 협의 성립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때 어떤 효과가 생기냐? 원시취득의 효과가 생긴다. 이것도 제가 이제 기본 강의 때 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원시취득.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토지 위에 있는 그런 부담들, 저당권, 임차권, 그게 싹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수용 재결과 동일하게 원시취득의 효과가 있는 거죠. 없다, 틀렸다, 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성립의 확인이에요. 확인. 이걸 갖다가 지금 토지수용위원회에 요청을 한다고.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이걸 갖다가 확인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저당권이 그대로 이전되는 게 아니라 다 없어지는 거지. 수용자랑 똑같이 되는 거지. 아셨죠? 그래서 이런 법조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4번. 사업시행자의 이주혜책 수립 실시, 이주혜책의 내용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 합의 재량에 의해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다. 그래서 이것은 임의 규정이 아니에요. 이주혜책 수립 실시 또는 이주 정착금 지급 의무 또는 통상의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될 의무 이런 것들 통상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 누가 내요? 누가 된다? 사업시행자가 내야지. 그걸 갖다가 이주자한테 야 네가 화장실 설치해서 네가 돈 다 들여서 화장실 설치해 이래? 아니잖아. 그죠? 상하수도 네 돈으로 네가 다 깔아 이래?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통상의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 사업시행자가 되고 이주대책 수립 실시 또는 정착금 지급은 의무다. 그런 것은 이제 강행규정이야. 강행규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도 조문 78조 토지부상법 78조 1항하고 4항 뭐 그런 거 강행규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총론에서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8번. 옳지 않은 거 1번 질문. 어떤 토지에 대해서 도로로서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 지적 승인이 있었다. 그러면은 도시계획 사업 실시되거나 이용된 적이 없다. 공로로 이용된 적이 없다 하여도 행정재산으로 이용된 적이 없다는 거야. 그죠? 그래도 도시계획 결정 지적승인 고시에 의해서 토지는 행정재산이 된다. 지적승인은 공용개시가 아니에요. 행정재산이 되지 않아요. 이거 도로잖아. 그죠? 도로. 그러면 이것은 공용개시가 있어야 돼요. 공용개시가 있어야 된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용개시 의사표시가 있었느냐, 그죠? 공용지정이 있었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데, 지적승인만으로 공용지정 인정하지 않아요. 공용지정은 언제 인정이 된다? 도로법에 의한 어떤 노선 지정을 받았거나 노선 지정, 도로법에 의한 노선 지정 또는 도로구역 결정고시. 가장 중요한 도로구역 결정고시, 도로구역. 도로는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있어야 돼. 또는 이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어떤 이제 도로로서 계속 사용이 되고 있다. 도로로서 계속 활용이 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관세법상 도로라고 해가지고 인정이 될 수도 있죠. 행정재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용 개시가 있었느냐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몇 가지 판례들을 많이 봤어요. 강론에서. 이것도 강론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하시면 된다. 노선 지정, 그리고 도로구역 결정고시, 그리고 도로로서 실제 사용하게 된 경우, 이런 경우들은 이제 공용 개시가 있었다 이렇게 보죠. 그렇지만 지적 승인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지적 공부상의 기재만으로는 공용 개시가 있었다고 보지 않아요. 그거를 주의하시면 된다. 그럼 틀렸다. 그다음에 2번. 개발 부담금은 국가 지자체가 지정 수요 충족시키기 위해서 반대급부 없이 일반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는 긴급
금전급부라는 조세로서의 특징을 가진다. 그래서 실질이 조세다. 제가 이것도 항상 말씀드려요. 개발부담금, 이거 부담금 있죠? 개발부담금, 이거 조세야, 조세 거의. 그죠? 사업 시행자한테 이거 개발부담금 부과하잖아요. 그래서 한 20%가 정도 뜯어내잖아. 그죠? 이거 거의 조세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아두시면 된다. 이것도 강론 부분인데, 그게 어렵지는 않지. 조세와의 어떤 공통점이 상당히 많아요. 많다. 조세를 원래 거둬야 되는데 부담금의 형식을 남용하면 안 되죠. 인적 공용 부담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실질이 조세다 이렇게 보죠. 반대급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3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확정적 무효가 아니면은 뭐다? 유동적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죠? 확정적인 무효가 아니라는 것은 유효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토지거래 허가잖아. 토지거래 허가는 인가라고 그랬죠? 이제 인가를 받게 되면 어떻게? 소급해서 매매계약 체결 시로 소급해서 그때부터 유효한 매매계약으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니래. 유효가 될 수 있어. 근데 그 상태에서 지금 그죠?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됐어. 그죠? 허가구역이 지정이 해제됐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확정적 유효. 이것도 제가 강론에서 하는 부분, 강론에서. 그죠? 그치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건 언제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됐는데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할 때? 이거를 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잖아요. 토지거래계약. 그러면 그거 확정적 무효로 봐요. 근데 그렇게 이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이거 땅투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해놓잖아요. 근데 이것이 토지거래 허가를 잠탈할 목적이 아니면 그때는 유동적 무효로 봐. 잠탈할 목적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야.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확정적 무효가 아니죠. 이거 잠탈할 목적은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허가를 받게 되면 이때는 소급해서 유효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상태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야지.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거야. 그러면은 그 거래 계약, 매매 계약이 어떻게 확정적 유효가 돼. 확정적.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인가를 받을 필요 없지. 이제 해제됐잖아. 지정이 해제됐잖아. 지정 해제 이게 포인트지. 지정 해제. 그러니까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토지거래가. 그 자체가 확정적 유효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4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법령이 개정돼서 일부 금액 지급 정지 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 통보한 게 처분성이 있느냐? 처분성이 없어요. 법령이 개정돼서 이제 줄어든 거잖아. 연금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법 자체에서 어떤 권리의 범위가 확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통보하는 행위로 인해서 얘한테 어떤 권리 의무가 확정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것은 처분성이 없어요. 항고성의 대상이 되지 않지. 이것도 우리가 당사자손과 관련해가지고, 그죠? 이거 미지급 퇴역연금 이런 것들, 그죠? 지급되지 않아서 줄어든 거죠. 지급 정지됐다. 원래 받아오던 자죠. 받아오던 자가 받지 못하게 됐다. 차익지급을 청구한다. 그 당사자손 청구한다 그랬지. 당사자손, 그죠? 항고성이 아니에요. 여기서 통보하는 행위는 그냥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행정청이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로 인해서 상대방의 권리가 확정되는 건 아니야. 법에 의해서 당연히 확정되는 것이지 행정청의 의사로 확정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행정청의 의사는 처분성이 없어요. 법에 의해서 당연히 확정되기 때문에 나는 봐라. 나는 법에 의해서 이런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난 권리가 있다. 난 청구권이 있다 해서 어떻게? 권리 의무와 관련된 법률 관계를 다투면 되지. 당사자성으로 가면 돼. 당사자성. 그다음에 9번. 신고죠. 1번 질문. 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이거 처분성이 없다 그랬죠. 사업자 등록은 이것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형식요건 심사예요. 그래서 이거 직권말소했다.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로 인해서, 그죠? 직권말소로 인해서 얘가 사업자 지위를 상실하는 게 아니야. 사업자 지위가 상실됐기 때문에 세금 안 내려고 사업자 등록 말소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등록 말소로 인해서 사업자 지위 변동을 가져오는 건 아니다. 그래서 말소행위 자체에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2번. 허가대상 건축물 양수인이 법상 요건을 갖춰서 건축주 명예변경 신고를 했어. 그럼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신고수를 거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건축주 명예변경 신고와 관련해서 형식요건 갖추면은 실질요건 심사할 수 없다. 이게 우리 판례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예외가 있죠. 예외적으로 우리 판례가 소송 계속 중이다. 그죠? 소유권 다툼, 소유권 소송 계속 중이다. 그럴 때는 이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판례도 있다. 그리고 또 건축주 명예변경 신고와 관련해서 수리 거부 처분성을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건축주 명예변경 신고는 세 가지 세트를 기억을 좀 하시면은 좀 지역적인 것도 다 대비를 할 수가 있다. 형식 요건, 그리고 두 번째가 소유권 소송 계속 중 수리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수리 거부 처분성이 있다. 그거 세 가지를 정리를 하시면은 되세요.
그다음에 3번. 요것은 이제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의 회원 모집 계획서 제출. 여기서 회원 무슨 회원일까? 골프장 회원이다. 골프장 회원. 그래서 회원 모집 계획서 제출은 이것은 뭐다? 골프장 시설, 골프장 하는 거잖아. 체육시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등록 체육시설업이에요. 골프장 하려는 사람이 이게 체육시설 신고를 할 거 아니야. 이것은 뭐다? 등록 체육시설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회원 모집 계획서를 승인하는 시도지사 검토 결과 통보는 이건 당연히 수리겠죠. 그래서 이제 검토 결과 통보 이것은 이제 수리, 그죠? 어떤 이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 해서 이건 처분이다. 이렇게 맞는 거다. 그죠? 회원 모집 계획서 이거 회원이야. 회원이 골프장이야. 골프장. 그래서 등록 지역시설업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는 처분성이 있다. 그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다음에 4번. 장기 요양 기간에 폐업 신고 자체가 효력이 없음에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했다. 그럼 그 수리 행위가 당연무효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뭐일까요? 유효야? 무효가 아니니까 유효하겠네. 아니죠. 지금 여기서 신고가 무효래. 그러면 수리도 당연히 무효지. 그쵸? 신고가 효력이 없는데 어떻게 수리만 동동 떠 있겠어요? 수리를 했다는 것은 신고된 행위를 받아들였다는 거잖아. 신고된 행위가 아예 효력이 휴지조가리야. 그러면 뭐다? 수리도 휴지조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수리 행위가 무효다. 그죠? 무효가 아니다. 그럼 틀렸지. 무효지. 그럼 뭐겠어? 효력이 있어? 무효의 반대말은 유효예요. 유효해? 아니지. 그죠? 신고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수리도 효력이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여러분 이게 그래도 이게 최신 판례예요. 여러분 최신 판례인데 한번 이거 보시고 좀 지엽적인 거예요. 지엽적인. 근데 그걸 모른다고 해도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풀 수가 있다. 그죠? 자체 한정적 신고든 행위효과적 신고든 신고가 무효면 효력이 있겠어요? 없지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수리가 무효다. 신고가 무효잖아. 신고가 무효야, 무효. 아예 효력이 없어. 그러면은 이 수리도 무효지 당연히. 그죠? 이거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도 했었죠. 지휘승계 신고 수리와 관련해서 그죠? 그 양도양수 계약이 무효다. 그러면은 이 수리도 수리의 대상이 없어서 무효다. 그거 했었잖아. 양도양수 계약이 무효라는 것은 지휘승계가 무효라는 거야. 지휘승계 신고가 무효야. 그러면은 수리도 뭐다? 무효지 당연히.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수리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것이 자체 한정적 행위요건적 신고 이거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야. 몰라도. 그죠? 신고가 아예 무효야. 무효. 그죠? 그럼 당연히 수리도 무효지.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10번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 1번 행정청이 처분 절차 준수했는지 이것은 본안 요소이다. 그렇죠. 절차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위험 여부 판단이잖아. 그리고 위험 여부 처분의 위험 여부는 어디서 판단? 본안에서 판단하죠. 그래서 소송요건 고려 요소가 아니다 해서 맞는 거고. 그다음에 2번 신청이 신청에 앞서서 신청서 내용에 대한 검토 요청을 했다. 그럼 이게 신청이야? 아니죠. 검토 요청은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잖아. 한번 내 글씨 이렇게 써도 돼요? 한번 검토 요청한 거잖아요. 그럼 돌려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명시적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니다. 신청이라는 것은 명시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뭐다? 돌려받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명시적 확정적인 이런 신청이 아니라는 거지. 신청이 아니다 해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3번 병역법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처분을 했다. 그러면 이거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처분을 하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편입 전 신분으로 돌아가죠. 편입 전 신분 어디다 현역 또는 공익. 현역이나 공익 근무를 또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신체적인 판정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현역이나 공익으로 다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침익적일까 다시 이거 침익적일까 아주 수익적일까 침익적인 처분이지. 침익적 처분하기 전에는 뭘 해야 돼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 해줘야 되죠.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행정절차법에 행정절차법 배제 사유들이 있죠. 3조에. 그렇죠? 거기서 무슨 법원이 하는 행위 그리고 국회가 의결을 거쳐서 하는 행위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행정처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그 개별법이 적용되지. 그리고 거기서 구호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공무원 징계 기타 불이익 처분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병역법에 근거한 병역법상 징집 소집 처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외국인 출입국과 관련된 처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 근데 그거는 구호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법상의 소집 징집에 관한 처분은 그 전부가 행정조차법이 배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관련된 게 전부가 아니고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행정절차를 거치기 현재 곤란하거나 불필요하거나 행정절차에 준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이 배제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처분이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거나 행정절차에 준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느냐, 따로 개별법에 따로 규정이 있느냐, 따로 개별법에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병역법에 의한 소집 처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행정절차법을 배제할 만한 그런 사정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야. 그래서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된다는 거지. 적용이 되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편입 취소 처분이 나오면은 다시 현역 입영 통지를 한다고. 현역 입영 통지는 병역법상 소집 징집 처분이지. 그죠? 그거는 그 개별법이 적용되는 거고, 지금 이것은 규정이 없어요. 따로 개별법에. 그렇기 때문에 행정조사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통지를 해야 된다. 그 얘기다. 그죠? 그래서 부여해야 된다 해서 맞는 거고요. 이것도 국회직에 나왔다 또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보면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아, 국회직 문제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국회직에 출제가 되고선 이제 또 출제가 됐다. 그 다음에 4번 국회직 2번 국회직을 얘기해요. 올해. 그 다음에 4번 행정청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 통지서가 반송 또는 청문 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 절차 생략하고 침적 처분할 수가 있을까? 아니죠. 청문 통지서 반송, 청문 시 불출석 이거는 청문의 생략 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침적 처분할 수 있다 그럼 틀렸다. 청문 절차 생략 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긴자성 포기했었죠. 긴급히 처분을 해야 될 필요, 자격상실 뭐 이런 것도 했었잖아. 그죠? 그리고 처분의 성질상 의견 정치 현저히 곤란 불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청문이 생략되죠. 또는 이제 의견 진술기를 명백히 포기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거야.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곤란해야 돼요. 불필요하거나. 그 처분의 성질을 봐야 되는 것이지 통지서, 일시, 불출석 이런 거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청문의 생략사유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 판례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11번. 그죠? 이것도 여러분 이건 어렵지 않죠? 행정입법 옳지 않은 거 1번 지문. 여기서 헌법에서 인정한 법규명령식 예시로 봐요. 예시로 보면 감사원규칙 법규명령이에요. 이렇게 본다. 감사원규칙은 감사원법에 규정이 있어요. 헌법에 없고 헌법에는 감사원이 감사원규칙 제정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없어. 그렇죠? 국회규칙 뭐 이런 건 있어요. 국회규칙, 중소인규칙, 대법원규칙, 헌재규칙 그런 게 있거든. 근데 여기 감사원은 없다고. 그 감사원법에 규정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은 이건 다 뭐다? 예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법규명령 형식 예시기 때문에 이거 감사원규칙도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법령보충규칙도 이게 없잖아 헌법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해석상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헌법에서 규정한 건 예시예요, 예시. 그다음에 2번 고시가 상위법 이거 법령보충규칙이잖아, 그죠? 헌법 소원 대상이 된다,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령보충규칙은 이제 행정규칙이 예외적으로 법규성이 인정되는 경우죠. 상위법과 결합해서 이런 경우에는 공권력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헌법 소원 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공권력이 있어야 돼. 대외적인 행위여야 돼. 이게 대외적인 행위라는 거야. 결합했으면, 그죠? 결합했으면. 물론 이제 결합할 때 이제 잘 결합해야 되죠. 위임한계를 일탈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3번. 집행명령은 상위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거다. 법규명령에 해당하지만 수권 없이 제정된다. 그죠? 이거 맞는 거다. 헌법상의 수권이 있죠. 우리가 대통령 집행명령 직권으로 발할 수 있다. 국무총리, 장관 직권으로 발할 수 있다. 이런 거 다 있잖아. 그죠? 75조, 95조 헌법. 75조, 95조.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수권이 있기 때문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별법에 수권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법규명령이에요. 이게 집행을 누구한테 해? 집행 대외적인 국민한테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규명령이야. 이 상위법의 집행을 누구한테 집행을 해? 내부적으로 공무원들 집행하려고 만드는 거야? 아니에요. 이것은 국민한테 집행하려고 이제 만드는 법이다. 그래서 집행명령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많이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뭐 기본 강의 심한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4번. 상위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위법을 제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지체,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 지체를 위헌적인 부작위로 볼 수 없다. 이것은 뭘까? 행정입법 부작위죠. 행정입법 부작위가, 그죠? 이것이 위법하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한다. 그렇죠? 행정입법 만들 때 그냥 뚝딱만 1초 만에 만들어져요? 아니죠. 다 자구 심사 다 하고 여러 가지 시간이 걸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리적 기간 내 지체, 합리적이라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다? 위헌적인 부작위는 아닌 거죠. 부작위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상당 기간 동안 지체를 해야 되거든. 근데 그죠? 그 상당 기간이라는 것은 우리 판례가 법원이 좀 재량을 가져서 좀 판단을 하는 거죠. 다른 어떤 법규명령이 만들어지는 시기 같은 것도 다 이제 참작하고선 판단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다음에 12번 무효. 1번 질문. 무효인 행정에 대해서 무효소송을 구하는 의미 취소소송, 제소요건을 구비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취소송의 형식이잖아. 그럼 취소송의 제소요건을 다 구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A 처분은 무효임으로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A 처분은 무효임으로 취소한다. 이게 취소송이야. 취소송이기 때문에 그죠? 취소송의 제소요건 이런 것들 다 갖춰야 된다. 제소기간, 전심 절차 그런 거 거쳐야 돼요. 그다음에 2번 행정행위 무효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명백성은 그죠? 뭐 이렇게 도모하는 한편 행정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믿은 제3자나 공고의 신뢰에 보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충적으로 명백성이 보충적으로 요구돼요? 아니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 뭐다? 여기서 판례라는 건 판례 다수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판례 반대 의견은 명백성 보충 요건설. 근데 이것은 뭐다? 이거 반대 의견이다. 반대 의견.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야.
다수 의견, 판례에 의하면 이랬잖아. 그럼 다수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반대 의견이다. 그럼 틀린 거야. 아셨죠? 명백성이 보충적으로 요구되는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거예요. 일반인의 관점에서 명백해야지만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3번 무효, 사정 판결할 수가 없는 거죠. 존치시킬 효력 있는 행정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 판결할 수 없고. 거부 처분, 무효 확인 판결, 간접 강제 인정이 안 되죠. 이것도 준용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34조 준용 규정이 없어. 38조에 없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 재처분 의무는 있죠. 재처분 의무는 있지만 간접 강제 규정은 없다. 이것을 갖다가 입법의 불비다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고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판례는 인정하지 않아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석상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 기속재량. 그래서 1번 지문 재량행위는 요건 충족되어도 이 경량 통해서 법의 정의 효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재량행위잖아. 그죠? 요건이 충족되어도 이제 법상에 어떤 혜택을 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거 우리가 이제 기속행위, 재량행위 할 때 이제 제가 좀 개념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재량행위를 하더라도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게 법에서 정해진 효과를 부여하면 안 되겠죠. 부여하면 안 된다.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부여하면 안 되고 요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다. 그게 재량행위예요. 그다음에 2번 기속행위는 일정한 결론 도출한 후 독자 입장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거죠. 맞는 거고. 3번 의제된 인허가 재량이다. 그럼 주된 인허가도 역시 재량행위가 된다 그랬죠. 4번 사실 존부에 관한 판단에도 재량권 인정될 수 있다. 그죠? 우리가 판단 여지 인정하지 않잖아. 우리 판례는 다 재량으로 보죠. 재량. 그래서 사실로 오인해서 재량권 행사하는 경우라도 처분이 위협한 것은 아니다. 위협한 거죠?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죠. 우리 다수설은 재량의 남용이다 해가지고 목사 행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다 이제 기본 강의 때 좀 말씀드리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오인은 재량의 일탈 남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재량의 일탈 남용이 되어야지 재량행위는 위법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재량의 일탈 남용이라 사실 오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재량행위가 위협한 거죠. 위협한 것은 아니다. 그럼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4번 1번 지문 입찰보증금 국고기속. 이것은 뭘까? 입찰보증금 손해배상액의 예정이에요. 민사 사법관계다. 그래서 국고기속 이것도 보다 그 계약상의 어떤 이행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다 다 이제 공법행위가 아니라 사경지주체로서 하는 사법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가가 사경지주체로서 하는 사법관계다. 그 다음에 2번 행정재산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이거 특허죠? 사법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개발부담금 취소됐다. 부당이득이죠? 과온합금 반환. 이거는 부당이득이니까 사법관계. 민법 741조가 적용되자. 그죠? 그 다음에 4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기 취득 보상에 관한 법에 의한 협치. 협치등은 매매계약이죠. 그래서 매매계약이다. 이제 맞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정보공개법이죠.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자연인 그리고 법인, 권리인력, 비법인, 사단재단 다 포함되고요. 설립목적 불문한다. 이제 맞는 거다. 다 보죠. 설립목 왜? 이것은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잖아. 그죠? 개별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 정보와 관련해서 이해관계 있는 자만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 제한이 없어요.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권을 갖는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을 인정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시민단체들도 다 이제 정보공개 청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2번 수사 의견서의 경우 수사의 방법 절차가 공개되더라도 수사기관 직무수행 현재 곤란하게 하지 않는다. 그때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다. 수사와 관련해서 그죠? 무슨 공소제기, 수사, 재판 절차, 보안 처분 이런 것들 있죠? 형의 집행 그런 거는 우리 정보공개법상 어떤 비공개 사유 구조에 다 규정이 있죠? 구조 4호상의 4호에서는 그죠? 이런 것도 수사 관련해가지고 수사 관련한 정보가 모두가 다 비공개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비공개가 아니고 이제 수사기관 직무수행이 현저히 어렵게 되는 경우에만 비공개 대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4호를 보시면 돼요. 4호. 그래서 수사 의견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것도 다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사 의견서 이런 것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3번 외국 또는 외국 기관으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입수한 정보는 비공개를 정보로 입수했다. 이런 사정만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되는 게 아니다. 이것도 최신 판례죠. 해당한다. 그럼 틀렸다. 그래서 이제 비공개를 전제로 입수했다는 것은 비공개 사유인지 비공개 정보인지 아닌지 법원이 판단할 때 하나의 이익 형량 요소에 불과한 거야. 이익 형량 요소에 불과한 것이고 이 비공개를 전제로 입수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내용을 봐야 돼. 그 내용 그리고 구체적으로 입수 경위 그리고 이것을 왜 비공개를 했는지 그런 사유 이거 왜 비공개로 전제로 입수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사유를 보고선 개별적으로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입수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비공개 정보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이런 것도 다 똑같은 취지예요. 2번하고 3번 내용을 봐야 된다.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 얘기다. 그다음에 4번
교육공무원의 근무 성적 평점 결과 공개하지 마라. 이 규정에 있다고, 이 규정에. 그럼 이 승진 규정에 근거해서 근평 결과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이것이 적법하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이게 비공개 사유일까요? 비공개 사유야, 이게? 우리가 비공개 대상 정보 9조 1항 1호가 있죠. 1호에서는 어떻게 돼? 그죠? 법률 또는 위임명령 뭐 이런데, 그죠?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 비공개 대상 정보잖아. 그럼 여기서 뭐예요? 이것은 행정규칙이야, 행정규칙. 그죠? 행정규칙의 근거에서는 비공개 사유가 돼야 안 돼요?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정보공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 이제 맞는 거죠. 비공개 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률 또는 위임명령 같은 경우 6가지가 있죠. 국회규칙, 중소규칙, 대법원규칙, 헌재규칙, 대통령령 조례. 대통령령 조례. 여기에 이제 비공개 사유로 규정이 돼 있어야 비공개 정보예요. 총리령 X, 부령 X, 행정규칙 X. 그거 했었잖아. 이제 이 행정규칙과 관련해서 그죠?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말고도 역시 그 검찰 관련해 가지고 또 있었죠. 그것도 이제 같이 복습을 해 두시면 된다. 그다음에 16번 대집행. 대집행 옳은 것은 이거 항상 우리가 나오는 거잖아.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돼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맞는 거다. 그래서 이 내용과 범위 특정은 어떻게 한다? 계고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 기타 사정을 종합해서 특정될 수 있으면 돼요. 그다음에 2번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 이것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죠. 이것은 뭐다? 비대치적 부작위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집행의 대상은 대치적 자기 의무여야 돼. 그리고 3번 대치적 자기 의무가 법률의 위임을 받은 조례에 의해서 직접 부과됐다. 조례에서 직접 부과됐다. 대집행의 대상이 될까 안 될까?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거죠. 조례도 다 이제 법률에 포함되잖아. 법률에 의해서 직접 명령되거나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어떤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조례에서 직접 부과됐다. 이것도 가능한 거야. 이제 법률에 조례가 다 포함되잖아. 위임명령 조례 다 포함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다 기출문제에서 하는 거다. 그다음에 4번. 계고는 의무적 절차 하나이므로 생략할 수 없다. 생략할 수 있어요. 비상시 위험 절박하면 생략할 수 있고, 최고문형 계고 한 장의 문서로 할 수가 있다. 생략할 수 없지만 이거 틀렸고, 그죠? 그래서 한 장의 문서로 동시에 행할 수는 있다. 요 뒤에는 맞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틀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최고문형 계고 이것만 보시면 안 돼. 앞에 것도 잘 보셔야 돼. 비상시 위험 절박 이때는 생략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국회직에서 또 출제가 되고 막 그랬던 거죠. 그 다음에 17번. 1번 질문. 납세고지서에 의해서 본세와 가산세 함께 부과할 때 납세고지서의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 산출 근거를 구분해서 기재해야 돼. 이유 제시를 할 때는 각각의 세금 구분해서 기재해야 돼요. 이유 제시를 구분해서 해야 된다. 맞는 거다. 이게 적법절차 원칙상 당연하다 이렇게 봤죠. 특별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국세징수법상 어떤 납세 고지의 요건을 갖춰줘야 된다 이렇게 봤어요. 그 다음에 2번.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이것은 뭐다? 처분이 아니다. 항고성이 대상이 되지 않아요. 항고성이 아니다.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이것은 이행강제금 불복 절차는 나눠서 알아두셔야 돼요. 특별한 불조차가 있으면 글루가 이게 특별한 불조차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은 이 이의제기 받은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를 해가지고 법원은 과태료 재판에 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이행강제금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항고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비송사건 절차법 과태료 재판으로 간다. 과태료 재판과 똑같은 형식으로 가서 이행강제금 이것을 법원이 정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기할 수 있다. 그럼 틀렸다. 특별한 불조차가 있으면 글로 가는 것이지 항고성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요거랑 또 비교하시기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 절차법 준용 규정이 삭제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어디로 간다? 항고성으로 가. 항고성으로.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3번.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자치사무 수행하던 중 위반행위를 했다. 법 위반행위. 그럴 땐 지자체는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법인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요때는 자치사무 처리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지위에 있다? 국가와는 별개의 공법인의 지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 국가가 형벌을 부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관임 사무 처리한다. 그때는 이제 국가 기관의 지위에 있잖아. 그럴 때는 국가를 처벌할 수 없지. 그럴 때는 이제 양벌 규정에서 처벌되지 않죠. 그래서 자치사무 기관임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16번 또 16번이 아니네. 자, 거꾸로 눌렀네. 자. 그 다음에 4번. 과징금 고의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책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 비교를 하시면은 된다. 과태료는 고의가실 있어야 되죠. 이거는 없어도 된다. 그죠? 그런 것들. 가산세도 없어도 되고, 정당한 사유, 그런 것들 잘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8번. 토지보상법.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 자녀지 수용청권 요건을 구비한 때 자녀지를 수용하는 토지수용인의 제기일이 없더라도, 그렇죠? 자녀지 수용청권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요건을 구비한다. 적법한 요건을 갖춘 수용청구를 한다. 그러면 수용 효과가 발생하는 거. 수용 효과가 뭐지? 그죠? 보상금 청구권이 발생한다. 보상금 청구. 나는 보상금을 지급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너는 나한테 보상금을 줘야 될 의무, 이런 것들 권리 의무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권리 의무 관계를 다투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되죠. 그래서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취소송으로 제기하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이 재개열을 안 해줬지. 그죠? 만약에 기각제일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불복한다. 그러면 보상금 증감 소송을 제기한다. 그게 우리 판례죠. 그래서 형성권은 이런 토지 수용위원회 동의가 필요 없어요. 동의가 있어야지 수용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적법한 의사표시만 하면 수용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얘가 이제 재개열 기각 제기일이 나왔다. 그럼 제가 보상금을 안 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권리 의무 관계를 다투는 보상금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 그다음에 2번 공익사업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돼서 자녀 영업시설 손실을 입은 자가 재결제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그죠?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냐. 이것은요 여러분 이게 그래도 최신 판례인데 이제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녀지 감가보상 생각하시면 돼요. 자녀지 감가보상. 이 자녀 영업시설 감가보상이거든요. 그래서 자녀지 감가보상 생각하면 돼. 그죠? 역시 토지보상법에 기해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재결 절차를 거쳐야 돼요. 여기서 협의가 안 되면 뭐다? 여기서는 이재결이 아니라 이건 수용재결이지. 수용재결 전체라 했잖아.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보상법상 곧바로 보상금 청구를 하면은 안 된다. 그 우리 판례죠. 그래서 자연지 용업시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 그래 틀린 거죠. 곧바로 청구할 수 없어요. 재결 절차를 거쳐야 돼. 협의가 안 되면 재결 절차 거치고 그것도 불복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이제 무슨 항고송을 제기하든 보상금 증감 소송을 제기하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 수용재결 거치지도 않고 그냥 돈 달라 이렇게 청구하면 너 누구세요? 이런다고. 아셨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 자녀지 감가보상 생각하시면 되고 3번 국가 등의 공적기관이 직접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민간기업이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양자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이게 사업 시행자가 반드시 국가 공적기관이어야 돼요? 아니지. 그래서 공적기관일 공공기관일 필요 없어요. 누구여도 된다. 민간기업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야. 헌법에서 수용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잖아. 한정시켜놓고 있지 않아요. 토지보상법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 특정하고 있는 것은 뭐다? 이제 공공필요가 있느냐. 그죠? 이게 정당한 보상이냐 그런 거를 특정하고 있는 것이지 수용의 주체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번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감정인 선정이 진짜 중요해. 생각보다. 감정평가 중 어느 한 가지 점이라도 위협 사유가 있다. 그럼 감정평가를 위협하겠죠. 근데 뒤에 법원은 그 감정 내용 중 위협하지 않은 부분을 감정 내용 중에서도 위협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 그 부분을 추출해서 판결에서 참작할 수가 있느냐. 이런 우리는 뭐예요? 보충적 직권심리 가능한 거예요. 행정소송.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추출해서 참작할 수가 있는 거지, 당연히. 그죠? 위협하지 않은 부분이잖아. 그래서 보충적으로 직권으로 보상금을 이제 조금 산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예외적인 거지. 보충적으로. 예외적으로, 그죠? 직권으로 이제 보정은 할 수가 있어요. 보상금을 조금 직권 보정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할 수 있다. 그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소송, 보충적 직권심리, 그거 정의되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19번. 1번 질문. 무효확인 소송에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이걸 판단할 때 법률상 이익 원고적격 그죠? 이거 판단할 때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과 같은 직접적 구제수단이 있는지 먼저 따질 필요는 없다. 그죠? 확인의 이익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제 법률상 이익 판단할 때 이제 확인의 이익 이것까지 검토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질 필요는 없다. 그죠? 확인의 이익. 확인의 이익 불효설이잖아. 우리 보충성이 폐지됐죠? 그래도 요거 되게 중요해요.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이게 보다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따질 필요가 없어. 그죠? 따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 자체로 원상회복이 가능할 수가 있고 그 자체로 실효적 수단이에요. 그 자체가. 무효확인 판결 자체를 받게 되면은 어떻게 기속력이 있죠? 그래서 원상회복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실효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항고송으로서 무효확인 소송에는 보충성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당사소송으로서 법률관계에 관한 무효확인 소송에는 보충성이 필요하죠. 그거를 좀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2번 국토계획법상 토지소유자 등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토지 일시 사용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했다. 지금 여기서 토지 일시 사용에 대해서 그죠? 지금 여기서 누가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했대. 그죠? 토지 소유자가 이때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동의 의사표시를 구한 소송. 이거 당사소송일까? 이게 당사자겠지. 그러면 처분이야 이게? 동의의 의사표시, 동의가 처분이니? 아니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지. 이게 공법관계지, 당연히. 지금 국토계획법 공법이야. 공법관계, 이것은요, 여러분, 국토계획법 130조에 이게 토지 일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해줘야 돼.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일시 사용 못 한다고. 예를 들어 뭐 재료를 적치해 놓는다거나, 임시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들의 어떤 관리자, 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그 공사를
동사에 차질이 생긴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의를 구하는 것도 역시 공법상 의무를 구하는 거야. 너 의무가 있다. 봐라. 국토계획법에 이렇게 써있지 않냐. 130조에 써있지 않냐. 이게 동의에서 공법상 의무와 관련된 의무의 존부에 관련된 소송이죠. 그래서 공법상 의무 존부에 관련된 소송 뭐다? 당사소송으로 가야 돼. 그리고 여기서도 또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지금 누구를 상대로? 소유자를 상대로 이렇게 제기하죠. 토지 소유자 사인이야, 사인. 사인을 상대로 당사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제기할 수 있어요. 요거를 좀 주의하셔야 된다. 이것도 최신 판례고. 최신 판례가 좀 나왔죠? 그래서 사인을 상대로 행정주체가 사인을 상대로 뭐 할 수 있어? 당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처음 하는 게 아니야.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조금 지급 결정하면서 무슨 교부 조건을 붙였다. 지자체가 근데 얘가 보조금 반환 안 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해? 지자체가 이 사인을 상대로 뭐 할 수 있다? 당사소송 제기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당사소송의 피고는 국가, 공공단체 그 밖에 권리주체인 것이지 행정주체에 한정되지 않아요. 권리주체에 대해서도 역시 대등한 법률관계를 다투는 거기 때문에 사인을 상대로 당사소송 제기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3번 합의행정청 처분에 대해서는 합의행정청이 피고가 되죠. 그죠? 얘가 처분했으니까 얘가 피고지. 그런데 지금 중앙노동위원회죠? 중앙노동위원회 이것도 합의행정청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얘가 한 처분이니까 얘가 피고가 된다. 그건 너무 이거 썰렁하잖아. 그러면은 그게 아니죠? 노동위원회가 아니에요. 이거 아니다.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피고다. 이것은 법률에서 짱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틀렸고. 그다음에 4번. 권한의 내부임 경우 내부 수임기관이 착오로 자기 명의로 처분했다. 그럼 내부 수임기관이 항고송에 피고된다? 항상 항고송에서 피고는 누구다? 처분명의자야. 처분명의자. 걔가 실제로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본안 가서 보는 거예요. 본안 가서. 그래서 지금 자기 명의로 처분했죠? 얘가 명의자였지? 그러니까 얘가 피고가 된다. 맞는 거죠. 근데 얘가 한 처분은 본안 가서 뭐가 될까요? 주체하자 무효가 되겠죠? 그건 본안의 문제고 지금 이건 피고 적격을 물어보잖아. 소송 요건. 그러니까 피고 적격하고 본안은 구분을 하셔야 돼. 그래서 얘가 피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20번. 국가배상법이 나왔죠. 영조물 책임.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 공공의 영조물에는 철도 시설물인 대합실 승강장 그리고 보행자 신호기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교통신호기 다 포함이 되고요. 철도 시설물도 역시 이것도 공물이다. 그래서 공공의 영조물은 공물을 의미하죠. 이 공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특히 여기 철도 시설물 같은 경우는 철도 사업 사경주체 사법관계 그걸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것은 2조 책임을 물을 때 따져 2조 책임. 직무집행. 우리가 2조 책임은 공직국가법소행위잖아. 직무집행 행위 중에 위협하는 행위를 해야 되죠. 그 직무집행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행위 그거 빼죠. 그 2조 책임을 물을 때는 이건 안 되는 거지. 철도. 그죠? 그런데 마다 5조 책임을 물을 때는 이거는 공물이기 때문에 뭐예요? 공물이기 때문에 철도 시설물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이때는 공물 책임 5조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행자신호 교통신호 이거는 우리 대전광역 사건 우리가 기본 강의 때 하잖아. 그죠? 그거 지방경찰청장한테 신호기 관리 사무가 위임됐죠? 기간이 위임됐죠? 그럴 때 이제 경찰관한테 봉급을 주는 국가도 형식적 비용 부담자로서 책임을 진다. 비용 부담자 책임에서 제가 했던 거고. 그다음에 2번. 하천 제방 계획 공수를 넘고 있다. 그러면 이건 하천은 통상의 안전성을 갖춘 거다. 그죠? 통상의 안전성을 갖춰. 그 용도에 따라 갖춰야 돼. 통상의 안전성을 갖췄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여기서 넘고 있다. 계획 성수를 넘고 있다며. 그러면 이제 하자가 없는 거야. 하자가 없다. 하자가 없다. 이런 사정, 뒤에 이런 사정은요. 참고 사유가 될 수 없어요. 이거 우리가 비가 많이 내렸다. 비가 많이 내렸다는 거잖아. 지금 이제 제방이 넘고 있다는 거죠. 이 계획 홍수위는 100년마다 100년마다 어떤 이거 빈도, 강우의 빈도를 책정해서 이 계획 홍수위를 정해요. 100년마다의 발생 빈도를 기준으로 이걸 책정한다고. 근데 이것은 이제 어떤 사실관계였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다. 600년, 1000년 발생 빈도의 강우량 있죠. 그거보다 불강력이라 했잖아. 지금 그게 이 판례야. 그게 이 판례다. 그래서 계획 공시를 넘고 있었다. 그죠? 이거는 통상의 안정성 갖춘 것이고 다른 기타 여하의 사정은 요것은 어떤 관리 가능성을 조금 이 관리 가능성을 없애트리는 그런 어떤 사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강우가 언제는 많이 내리고 언제는 조금 내릴 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획 홍수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 계획 홍수를 넘고 있으면은 그죠? 이게 이제 100년마다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전 거는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측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관리 의무를 지을 수가 없다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거는 관리 의무를 지을 수 있는 사정이 될 수가 없어요. 관리 의무를
이거를 관리무가 인정이 돼야지 이게 그 하자가 인정되잖아. 근데 이런 것들은 이거는 예측 불가능한 사정들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획공수기가 이제 이게 통상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다. 이게 요거를 잘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3번. 국가나 지자체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영조물의 설치 관리 맡은 자, 비용 부담자가 동일하지 않는다. 그럼 비용 부담자도 손해배상이다. 이것도 조문이죠. 그래서 이것도 비용 부담자 책임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4번. 사실상 구빈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라 하더라도 군에 의해서 노선 인정 기타 공영 개시가 없었다. 그러면 도로를 공공의 영조물이라 할 수 없다. 도로는 공영 개시가 있어야지 그게 공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물이 돼야지 영조물이잖아. 영조물 책임에서 영조물은 공물이니까 성립된 공물에 하자가 있어야지 공물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이제 기본 강의 때 말씀드리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공영 개시가 없었다. 그러면 이 도로는 공공의 영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영조물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 그래서 맞는 거죠. 공공 영조물이 할 수 없다.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금 길게 했어요. 근데 참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한정적이어서 여기까지 하는데 한번 여러분 이게 한번 혼자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내가 이거를 똑같은 문제를 풀었을 때 몇 점 정도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은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해서 나가야 될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의 판례를 보더라도 이게 판례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던 개념들과 접목시켜가지고 이해를 최대한 하시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온다 앞으로 근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실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가 계속 이제 이러고 있죠. 2자릿수로 지금 뭐 내려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언제 뵐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항상 코로나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 저도 여러분들 기다리며 열심히 작업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모쪼록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복습 잘해주시고 그리고 항상 컨디션 그죠? 건강도 그렇고 정신 건강도 그렇고 신체 건강, 정신 건강 다 이제 챙기시면서 꾸준히 페이스대로 계속해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